자, 그 다음 16쪽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국가고급 문제인데 2017년도 1번 조직이론의 설명을 쏠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거시 조직이론에 관한 거죠. 거시 조직이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결정론, 임의론, 그 다음에 개별 조직, 조직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 자, 공. 구조경, 전자공. 이렇게만. 그러면 이거 10초면 돼요. 아셨어요? 이거 나오면 옆에다 이거 써놓고 접근한다. 아셨어? 이거 써놓고 구조경, 전자공. 자, 구는 구조적 상황론이에요. 아셨어요? 구조적 상황론. 조는 조직군 생태학이론. 그 다음에 이건 조직 경제학. 아셨어? 조직 경제학.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 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이론. 비교해서. 구조경, 전자공. 오케이? 자, 1번 볼까요? 조직이론의 설명을 옳지 않아. 1번.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 상황 조건에 따라 조직구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상황 조건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기계적 조직구조가 적합하겠지. 상황 조건이 변화가 심하다 그런다면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할 것이고 각각.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그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래비용 이론에 따른다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크면 거래를 내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래를 내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거래를 내부한다. 그 말은 조직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내부 조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내부 조직화 이런 것들을 꾀한다. 그 말이죠. 3번.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네 번째, 자원 의존 이론에 따른다면 자원 의존 이론.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 획득을 위해서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한다. 자, 여기 보세요. 결정론은 이 환경 조건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결정이 되죠.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은 환경에 대해 피동적이고 또는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어요?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근데 임의론의 입장은 조직 스스로가 환경에 대응하고 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4번은 볼 것도 없이 틀렸어요. 자원 의존이론은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원 의존이론은 임의론의 입장이잖아.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직은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조직은 그 조직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획득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돼. 그래야만 조직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획득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꾀한다는 거야. 전략적 조정이란 이런 거예요. M&A를 한다라 할지 아니면 직접 자원을 개발한다라 할지 또는 다른 기업하고 제휴를 맺는다라 할지 이런 게 전략적 조정이에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러한 것들은 조직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동적인, 조직이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원 의존이론은 임의론의 시각입니다. 근데 타이틀은 결정론처럼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거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구조경 전자공. 오케이? 이건 전략적 선택이론입니다. 조직 구조는 최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오케이? 전략적 선택이론. 관리자가 선택한 전략에 따른다 그 말이야. 자원 의존 이론. 오케이? 그다음 조직권 생태학 이론. 여러분들 이 밑에 그 제도화 이론 나오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조직 경제학 그다음에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 경제학에 뭐만 나옵니까? 조직 경제학에 주인 대리인 이론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 이 두 가지가 조직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야. 주인 대리인 이론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이 이게 조직 경제학의 관점이에요. 두 가지가. 자, 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2번. 미래 예측을 위한 델파의 기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요. 투사에서 투사. 투사를 추세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시계열 분석 같은 게 대표적인 투사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예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견은 이론적 가정의 바탕을 두고 연역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예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론적 가정의 바탕을 두고 연역적인 추론을 한단 말이야. 세 번째 추측은 전문가의 의견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추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투사와 예견은 이건 객관적이죠? 이거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추측은 전문가의 판단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니까 주관적인 거죠. 이 추측의 대표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브레인스토밍이다 그 말이야. 응? 브레인스토밍. 이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는 것이 뭐야? 델파의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정책 델파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응?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들 이건 오픈된 상황에서 그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근데 델파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것은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델파이는요 전문가 의견에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근데 정책 델파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합의보다는 갈등을 유도하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과 연관되는 의견들을 유추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갈등을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자, 2번 봅시다.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인 델파 기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고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의 개발 창출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델파의 기법이다. 두 번째,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죠? 반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3번,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인 미래 예측 방법이다. 자, 여기 지금 표현했듯이 투사나 예견은 객관적이지만 추측은 주관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오케이? 4번, 전문가 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고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문조사가 반복되니까 처음에 답변한 것에 비해서 다음에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은요, 상대방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여기 모여있는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단 말이야.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판이나 평가를 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보다는 양을 더 중시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에다가 자기 의견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갖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편승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승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2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2번에서 3번이 틀렸어요. 3번. 베버가 주장한 이념형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흠례수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3번 문제도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관료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민원인의 입장? 그러면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비정의성, 곧 비개인성, 이렇게 표현했잖아. 비정의성이고 비개인성이다. 비정의성, 비개인성.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 이걸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관료는 민원인의 입장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3번,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서 규정이 되고, 4번,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오케이? 문서주의죠.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야기시키는 거죠. 문서에 의해서 사물을 처리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문 용례 이런 게 나타납니다. 문서주의나 법문 용례 이런 거. 3번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4번. 하위 정부 모형에서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하위 정부 모형에서 정책의 영역별로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의회위원회. 의회위원회는 여기는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의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련 이익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관부처. 이제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위 정부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요, 이 상임위원회예요. 하위 정부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임위원회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이걸 왜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각각의 영역들이 있어요.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의료 부분,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그 다음에 뭐 경제 부분, 이렇게 여러 각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교육 부분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교육부 담당 관료 아셨어요? 그 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 교육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나 특정 이익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총 아니면 정교조 이런 경우들 아셨어요? 그들이 정책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셨어요? 이 관계에서 철의 삼각형이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료 부분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담당 관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그 다음에 여기 의료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대한의사회, 약사회, 그 다음에 뭐 한의사회 이런 몇 개의 단체겠죠. 그죠? 이 관계에서 정책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죠? 각 영역에서 이제 바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 근데 여기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위 정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부분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그래서 하위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니까 그게 뭐야? 철의 삼각의 모습이에요. 아셨어요? 그 얘기잖아. 4번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시면 정책 평가의 방법을 논리 모형하고 목표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에 논리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이건요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근데 설명을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그동안에 행정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 보면. 여기 보면 논리 모형하고 목표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 정책 평가 방법으로서. 자, 1번을 봅시다. 정책 프로그램이 자,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1번.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논리적인 인과 구조. 이게 논리 모형 아니겠어요? 두 번째.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문제나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문제 또는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준다는 거죠. 이 논리 모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랄지 집행의 실패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더라. 3번.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추정을 맞춘 뭐야 이게? 이게 목표 모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표 모형이죠.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 이게 목표 모형이라는 거예요. 4번.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 과정이 이해 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자, 5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논리 모형은요, 그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예요. 집행 도중에. 반면에 이 목표 모형은 집행이 완료된 후에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집행이 완료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논리 모형이라는 것은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야. 자, 참고해 두시고 6번. 자,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의 설명에서 옳은가?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를 구분해 보면요. 7급 문제는 문제 지문 내용에 있어 꼬아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접근하면 틀릴 가능성이 커요. 7급은 그래요. 9급은 그렇지 않아요. 9급은. 여러분들 막 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7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7급 문제는 내용 자체를 꼬아서 출제를 하니까. 응?
자, 6번에 보면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에는 4가지 모델 나오죠? 1번이 시장 모형이에요. 시장 정부 모형. 두 번째가 참여 정부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신축적 정부 모형이고, 네 번째는 탈규제 정부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각각의 정부개혁 모형에 있어 각각의 문제의 진단 기준을 뭐로 보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응? 뭐가 문제인지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문제를 뭐로 본다? 독점.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부의 문제는 독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점을 깨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그 다음에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그런 문제 진단 기준, 전통적 정부의 문제는 계층제가 문제예요. 아셨어요? 계층제로 인해서 참여가 곤란하잖아요. 하위계층의 참여를 할지 또는 시민의 참여가. 세 번째,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요. 영속성이 문제입니다. 정부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영속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탈규제 정부 모형에서는 내부 규제, 엄격한 내부 규제가 문제예요. 혼동하면 안 돼. 탈규제는 시장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부의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장 규제가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게 포인트니까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걸 연결시키면 돼요. 1번. 시장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독점에 따른 문제라고 그랬잖아. 집권화하면 안 되죠. 오히려 분권화 시켜야지. 또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을. 응? 두 번째, 참여정부 모형이 나왔는데 참여정부 모형은 얘기했던 것처럼 계층제가 문제라고 그랬어. 그죠? 계층제가 문제라고.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층을 없애버리고 뭐 팀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층 구성원들 참여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도 확대될 수 있어. 그죠? 계층제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는 모든 결정권이 위에로 다 집중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결정 과정에 뭐 시민들의 참여나 하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기가 많은 제약을 받겠지. 이런 경우에서. 3번.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는 영속성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같이 임시고용 같은 걸 확대시키는 게 필요해요. 신축적인 정보 모형에서는. 응? 임시고용의 확대. 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4번. 탈규제 정보 모형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탈규제라는 것은 내부 규제를 탈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틀렸잖아. 응?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해요. 근데요, 이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행정 조직 내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오케이? 행정 조직 내부 규제를 완화하는 거.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실험을 강조했던 것은 어디에서입니까? 실험을 강조하는 것은 네,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 오케이? 신축적 정보 모형 실험을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쵸? 탈규제 정보 모형입니다. 이것도 정리해둬야 돼요. 아셨어? 이것도 갈까?
실험을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보면 신축적 정보 모형이에요. 아셨어요? 자, 6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7번.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특히 이제 강의 촬영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옷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옷만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을 다른 옷들을 입으면 이걸 착용 못 하겠더라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 옷만 입고 와요. 빠르가지고. 왜냐면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처지지가 않거든.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저 촬영이 끝나야 되는데 촬영 계속 하게 되니까 계속 이 옷만 입게 돼요. 그러면 그 촬영 동영상 강의 보는 친구들은 저 선생님 맨날 저 옷만 입는다고 맨날 그럴 거 아닌가. 나도 좀 그래요. 나도. 다른 난방도 있는데 다른 난방은 안에다 넣어가지고 입어야 될, 바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입어야 될 난방이라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내가지고 편하게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촬영을 하는 이 강의 올 때마다 고민이야. 이거 참, 정말 스타일 구기는데? 근데 다른 데서 내가 촬영을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다 핀마이크잖아요. 핀마이크이기 때문에 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게감이 없잖아, 핀마이크는. 응? 아주 작아서.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자, 사회 자본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사회 자본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뢰예요.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뢰입니다. 사회 자본으로서. 자, 여기 사회 자본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리적 개방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번,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보다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3번, 푸트남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 자본이 지방 정부의 제도적인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고, 4번, 사회 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근데요, 한 사회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폐쇄성을 띠면서 집단 이기주의 또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이기주의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이잖아. 오히려 과도한 폐쇄성이에요. 과도한 폐쇄성. 자,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 OX.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그리고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공공재의 성격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 신뢰 형성은 상향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위에서 형성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상향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런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적으로.
7번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8번. 정책평가에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 자, 외적 타당성 저희 요인 4가지죠. 다크호표입니다. 다크호표.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죠. 호손 효과. 표본의 비대표성. 4가지. 다크호스가 아니고 다크호표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이 내용은 크리밍 효과에 관한 것이죠. 크리밍 효과란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상황에 적용했을 경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성수효과. 성수효과는 여러분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은 성수효과는. 그 다음에 허위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호우선효과 이렇게 났습니다. 다크호표. 자, 9번 봅시다. 조직 유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태스크포스, 2번 프로젝트 팀, 3번 매트릭스 조직, 4번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각 나왔는데 1번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안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며 해체되는 이미지 조직에 해당한다. 태스크포스. 두 번째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3번에서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되는데 태스크포스는 서로 다른 부서라는 말은 서로 다른 기관 그런 의미거든요. 서로 다른 부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기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차출해갖고 인력을 추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하거든.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한 기관 내에서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 조직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 조직을 결합한 구조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거 확실히 틀렸죠? 명령 통일의 원리 예외잖아. 매트릭스 조직. 그러면 1번은 맞는 편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태스크포스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기 다른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구성된 거예요. 4번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여러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행정안전부랄지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이 정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한단 말이야. 이거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 태스크포스에 이런 게. 아셨어요? 이게 태스크포스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차출해가지고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태스크포스인 거예요. 이 부분이. 자, 9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10번.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서를 찾는 거 1번.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 조회와 직업 공무원제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 구분하죠. 이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구분 기준은요, 실적제와 이 직업 공무원제 이것을 적용하면 경력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수 경력직이다. 그러니까 경력직은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거고 특수 경력직은 신분 보장이 안 돼요. 특정직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특정직은 경력직이죠. 특수 경력직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2번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이들은 특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직이라고 해요. 특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정직이다. 이들은 경력직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질문 나오면 이거 쓰는 건 1분도 아니 뭐 10초면 되잖아요. 경력직, 특수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 이렇게 써놓고 접근하는 거 이렇게 옆에다 문제 옆에다 이렇게 딱 써놓고 접근하면 뭐 혼동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그 머릿속에 생각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아예 딱 옆에 간단하잖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써놓고 접근하라는 거야. 써놓고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특정직 공무원, 오케이? 한번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에 해당한다. 특수 경력직 가운데 정무직이에요. 네? 4번 고유 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장, 국장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명돼서 재직 중이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고유 공무원단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충청북도 부지사가 2명이에요.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가 있어요. 경상북도,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각 도에 부지사가 2명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 2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요, 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에요. 이거 안 써도 돼?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에요. 정무부지사는. 행정부지사는 국가공무원이에요. 아셨어요? 그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는 보통 1급이거든. 그러니까 고유공무원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케이? 근데 정무부지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부교육감. 충청북도 부교육감.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고유공무원은 내려와요. 부교육감도. 1급이거든. 이런 경우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경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아셨어요? 구분해서 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고 행정부지사는 국가공무원이다. 구분해서 비교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공무원은요, 일반직, 그 다음에
특정직 가운데서 외무공무원, 특정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별정직, 이들도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 이제 고위공무원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근데 특정직 가운데서 외무직,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도 일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반직만이 아니라 특정직 가운데서 외무직,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의 일부, 이들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 있다. 어?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무직은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잖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몇 급이야? 1급, 2급, 3급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직 밑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니까 정무직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야죠. 자, 10번에서는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린 거야. 자, 11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방식. 이런 유형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데 나왔어요. 뭐냐면, 자,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 또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죠. 이건 그 민간 투자 기법에서 초창기에 도입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은 거의 취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응?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냐면, BTO, 그 다음에 BTL, 이런 방식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BTL 같은 걸 약간 수정한 것이 BLT,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BTO나 BTL이에요. 그래서 BTO 방식은, 자,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건설했죠. 그리고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운영 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형태가 BTO죠. 이런 경우가. 고속도로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저기, 내가 항상 얘기해요.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이런 게 바로 민간 자본 투자해서 건설한 고속도로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다음 BTL 방식이 있죠? BTL은 뭐냐면, 자, 민간 자본 투자해서 건설했습니다.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그리고 운영 관리 주체도 정부야. 그럼 투자한 이 민간 부분은 정부로부터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BTL 방식이에요. 자, 11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빌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갖고 직접 오퍼레이트, 운영 관리한다는 거죠. BOO 방식이에요. 아까. 자, 12번 봅시다. 계급정년제 있어요.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군인하고 경찰 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글쎄요, 나도 잠깐 그게 명확한가는 모르겠는데, 소련 같은 경우가 45세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승리를 못하면, 45세까지, 이제 더 이상 승리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계급정년제예요. 경찰도 그렇습니다. 자, 계급정년제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을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오케이?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유동률을 높여서 국민의 공직 취임 기회를 보다 더 확대시킬 수가 있다. 3번,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해서 낡은 관료 문화의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4번,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 계급정년을 도입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자, 12번은 그래서 4번이 거리가 있어요. 4번에. 아까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와서 7급 문제는 안 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7급. 근데 여러분들 뒤에 그 모의고사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 모의고사 문제는 대부분 7급 문제예요.
그걸 내가 조금씩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다 만든 거예요.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약간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느낄 거예요. 나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아예 좀 난이도를 느끼면서 문제 푸는 게 실제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훨씬 좀 수월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문제 미리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 응?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좀 더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